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인원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어려움이 마치 저의 책임인 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어 다시금 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다짐으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방역에 대해 니탓 내탓 원색적 비난으로 정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도식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당시에 본 의원이 왜 김도식 부시장님의 과거 벌금 문제를 거론했을 것 같습니까?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서 의원께서 막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엄정하게 돌아보고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람이 과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가장 측근 세 분을 임명하셨는데 세 분이 조금씩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식 부시장님은 특히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임명된 것이니까 자중자애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 스스로 해명하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당시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 해명하셨는데요.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도 있었고 뻔한 것인데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휘호 여사님과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시에 녹취록 파문도 본 의원이 언급 안 했어요. 김도식 부시장님, 정무부 시장의 역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명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정무부 시장의 역할은 시의회 국회와 협치 모델을 통해서 민생을 도모하는 제일 우선적인 역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무부 시장은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직접 만나서 뒷단에서 협의 조정하고 정무적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예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삼가고 또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말을 내지르면 됩니까? 책임 있는 자리가 그렇게 억울한 겁니다. 네? 그렇게 억울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으면은 나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캠프 가서 활동하시든지요. 이 자리에서 부족했던 인식,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 직접 한 말씀 하십시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인 삼각의 총력의 협력을 기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에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고 또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진의는 책임 전가하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지금 4단계 방역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한강안내센터 등의 폭염과 폭우와 싸우면서 열일 밤낮 없이 일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 질책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의 발로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수위라든가 또 적절함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정무부 시장으로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시장이 되신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직접 서울시를 챙겨온 저 삼선 서울시의원으로서 김도식 정무시장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몸을 낮추고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사실 이 또한 시장님의 리더십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시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서울 시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 제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 등의 강제 격리 수용자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0월 관악구 지역 주민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듣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일입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상경해서 용산 청과시장 터미널 근처에서요 노숙을 하면서 일용 노동자로 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물론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척집에 가서 살았답니다. 근데 어렵게 사니까 밖에 나와서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이 덜 깬 상태로 누군가에게 끌려갔답니다. 그것이 은평에 있는 서울시 갱성원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증언을 간략히 남겼습니다.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시립 갱생원 시절에 그냥 거래 불황인이라고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직원, 서울시청 직원이 딱 찍어서 데려와서 어떤 분들은 죽어 나가기도 했어요.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시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는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70년대, 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회를 정화하거나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국가의 시책으로 국가기관인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숙인 등을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평 시립갱생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성 노숙인들은 영보 자회원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증언해 주신 분은 그 당시에 시설은 수용소나 교도소 혹은 옛날 군대 같았답니다. 인권이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죽어나간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탈출 또는 출소하려면 연구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전화도 편지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멀쩡한 사람들이 끌려와 거의 폐인이 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했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짧은 발언을 누군가는 모니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년이 다 된 얼마 전 인권단체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성 노숙인 강제 입소와 관련해서 2017년 정기조사 면담 내용이 본 의원이 2019년 행감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본 의원도 미처 챙기지 못한 자료들을 내밀더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는 정기적으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2017년에는 영보 자회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폭행, 갈취, 노동 등의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일간 생활인과 종사자를 면담한 결과 특이 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 조사원이 전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면담 참여자 중 영보 자회원 자진 입소자는 12%에 불과하다는 조사단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이 증언이 사라진 겁니다. 강제 입소 25명, 경찰에 의한 입소 11명, 기타 24명, 잘 모른다 20명은 88%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기 입소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편 시의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영보자회원 원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거리 정화 사업으로 불황인들을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 모셔왔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보자회원 입소자 관련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보자회원이 1985년 8월에 개원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보자회원은 많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참담하고도 슬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부산시의 개입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조례 등을 개정해서 적게나마 그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영보자유원은 여전히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들 역시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고 영보자유원 입소자들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정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1985년 영보자유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소한 사안 관련해서는 그간 경찰과 연계해서 DNA 분석, 지문 채취 등을 통해서 총 123명의 연고자를 인계를 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소나 타시설 전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입소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그러고요. 다만 85년 당시에 본인 의사에 반한 입소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실태 조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보자유원 생활인들이 무자비하게 수용된 것은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민간조사원의 용감한 제보로 인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피해를 겪은 다른 시설 생활인들이 현재도 여전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시설 생활의 특성상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며 과거 강제 수용이 당연시 여기던 때에 입소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권의 피해자인 사실을 몰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도움을 청할 곳을 모를 경우가 많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과거 시설을 포함한 아까 갱성원 얘기했습니다. 노숙인 요양 재활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과거의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노숙인 시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행해서 생활인들의 입소 경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면은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아요.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 2015년도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매년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왔고 사전에 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인권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 신고함도 설치가 돼 있고 비교적 최근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입소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그분들께 모종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가셔가지고요, 진짜 깊이 있게 대화도 사진 찍고 오시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해보시고 정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들인지 아셔야지 이 이야기에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립니다. 기술교육원, 평생교육원, 50플러스 재단 등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대통합을 제안합니다. 산업기술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그 종류와 운영 형태도 또 다양한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와 직업생활의 변화, 인구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육과 직업을 다루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시대상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의 87혁명 같은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직은 점점 복잡해지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내실 있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뿔뿔이 터져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 재단 등이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의 교육기관들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시민들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명목상 그런 목적을 가진 기관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등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직업교육, 모두 시민의 삶이라는 큰 영역으로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별로 쪼개고 내용별로 쪼개고 관리 부서별로 쪼개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직을 종합대학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단기 과정 특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연계도 안 될 뿐더러 공급자 중심에서 편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하고 남발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각 기관별로 실무자들은 근거법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법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뭐 직업교육 훈련 시설 설치 운영 조례,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 재단도 다 마찬가지로 관련 상위법들에 이렇게 쭉 근거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개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학과 중복도 굉장히 많고요. 내부에 노동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통합 운영을 한다느니 하면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기능과 역할이 또 매우 제한적입니다. 평생교육 내용도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 및 취미교육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들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재단의 프로그램도 중장년이라는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의 교육과 연계도 고려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기관들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들을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다 그런데 그 해당 부서의 미시적인 부분들밖에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다른 나라와 어떤 지표를 놓고 누가 순위 더 위에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런 거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는 어떤 지표를 갖다 놔도 세계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갖다 놔도요. 이제는 새로운 모델과 전형을 만들어내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때가 됐어요.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이 교육과 직업생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서울시에 돌아와 보니까 지나치게 기능별로 분화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치면 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산하단체들이 많이 생겨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자리는 많이 생겼지만 예산의 누수 현상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 기관도 분명히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연구원은 교육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연령대에 제한이 없고 최첨단 기술까지를 포함해서 과거에 무슨 용접이나 이런 오래된 기술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도 다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달리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50플러스 재단과 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통폐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지금 현재 인문학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원과 50대 이상 분들의 인생 이모작이나 인생 재설계 상담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이
이제 시행된 지 한 3, 4년 돼가는 만큼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해서 운영되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뭐 당장 통합은 힘들겠습니다만은 통합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당분간 함께 공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 효과나 일자리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제안한 내용들, 기술교육원도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본 의원하고 조금 더 실무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정치를 오래 하셔서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떤 습관 같은 게 좀 있으십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이니까요. 경쟁하는 정당 혹은 후보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미리 이 상대의 의도를 먼저 예단하거나 넘겨짓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좀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자라보고 놀란 같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시면은 사실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긴급한 사항 아니면 대개 정치적 판단은 좀 늦게 판단하셔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할 때도 그런 모습들을 몇 번 좀 보이셨습니다. 진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심을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지만은 이게 평소에 중요한 결정할 때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본인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를 잘 안 하세요. 잘못을 정당화하는데 무리하시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변호사 출신답게 또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말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저 말 뜻이 뭐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일종의 멈칫 효과입니다. 이런 거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소속 정당의 후보들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당에서 요구가 거세지면 서울시장을 사퇴하시고 출마하실 수 있는지요? 이미 대통령 후보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어찌됐든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만큼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엊그제 2021년 8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서울시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본 의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선거법 참 힘듭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그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SBS 토론이었을 겁니다.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께서 ICT 사건이 혹시 기억나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한 2, 3분 정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토론 대화 중에 파이시티를 기억하느냐, 처리했느냐, 뭐 이런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쑥 그 질문을 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가 대화가 이제 계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기억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사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고발장 내용을 보니까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내곡동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요. 파이시티 관련, 요약하자면 파이시티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인데 허위 사실 공표 위반
이라면서 서울경찰청이 야당을 탄압하는 과잉수사, 과장포장수사, 정치수사라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 영장 기재 사실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수사 기법상 필요 없는 압수수색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ICT 사건이 제 임기 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는 기억 못할 수 있지만 당시에 기억 못했었을 수 있지만 서울시에 사실조회 한 번만 해도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굳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토론회를 살펴봤어요. 어떤 발언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다시 보시죠. 뭐 보고만 받으시지 마시고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인허가 하는데?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와 공개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건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확인은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파이시티 사건은 내 임기 중에 인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죠. 제가 보기에는 표정과 억양, 말투가 무척 확신에 차고 단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저렇게 기억을 했던 이유가 저 사업이 결국 좌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제 어저께 그 압수수색 이후에 뭐 어떤 서류를 가져갔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받고 생각을 더듬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기억이 났는데요. 그 사업이 결국은 좌초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억이 파이시티 그거 안 된 사업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인허가가 나가고 뭐 나중에 아마 그 기업체가 예.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로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물어봤었던 거는 임기 중에 인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과잉 정치 수사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기에는 조금 명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까지 혐의를 완전히 벗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한번 영상 한번 들려보실래요? 저런 것 때문에 수사를 형님을 하고 정신병원 저런 것 때문에 재판을 했어요. 보세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어요. 이 지사는 어머니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해 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건 여당 탄압인가요? 아니죠.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신 경남도지사도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성실하게 만약 압수수색을 한다면은 협조해서 빨리 압수수색하고 갈 수 있도록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이지. 물론이죠, 그거야. 정치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뭐 이렇게 레토릭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아니었다 하면은 아니다라는 발언만 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 탄압이라는 표현 쓴 적은 없고요. 이게 이창근 대변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아닙니다. 정치 수사다 이런 표현을 이창근 썼는데 대변인이 그렇게 써서 대변인이 시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걸로 전 본 의원은 뭐 야당 기억하고 탄압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너무 진부해서요. 그렇고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세상에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조만 해도 다 서로 드릴 수 있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을 오케이, 확인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릅니다. 본 의원도 4번이나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는 오세훈 시장님 재임 기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파이시티 인허가가 오세훈 시장님 재임 기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어저께 이제 그 압수수색된 서류 목록을 보고를 받고 기억을 더듬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다 행정 절차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양재 화물터미널 대규모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수조원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이걸 근데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야 기억한다는 거 저는 납득할 수가 아니, 정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죠? 네, 6억 원을 뇌물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9개월 만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인데 사면을 했습니다.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불렸죠.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1억 7천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특보로 들어가신 민생특보로 들어와 계신 강철원 민생특보 그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인데요. 박영준 그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함께 수시로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그래서 3천만 원의 그 벌금을 3천만 원 수수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하고 추징금, 벌금을 얻어맞은 사건이고 이명박 시장님 재임 기간에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업무 시설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오세훈 시장님 시절 2008년 8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 2007년 12월에 교통국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12월 12일. 대선 직전이고요. 대선 끝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1월부터 수차례 TF 회의를 하고요. 결국 2008년 8월 20일 업무 시설이 6.8%에서 20%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게 오피스텔을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때 이 비리 사건이 막 나오니까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제목을 보면은 파이시티 풀리지 않는 의혹들 오세훈 시장 왜 오피스텔 허용 MB 이어 오세훈 시장도 파이시티 직접 챙겨 오세훈 대선 뒤에 파이시티 급과소 제목들이 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모를 수가 있다. 직접 챙겼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목이.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그런데 이게 수조 원 사업의 중요한 서울시 사업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몰랐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가능이나 한 얘기인지. 서울시의 수조 원대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그것도 물론 사태 이후지만은 대통령과 관련된 최측근들이 연달아 구속이 되고 본인의 최측근도 실형을 살고 나온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모르신다. 당신은 그 구속이나 뭐 됐을 때 수사할 때는 한 번 정도 들여다 봤겠죠. 역설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거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기억을 못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게 또 무슨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이렇게 오피스텔이 허용이 되니까요. 김성곤 의원님, 우리 당의 김성곤 의원님이 계십니다. 강남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요. 위원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질의를 합니다. 파이시티 사업 오피스텔 분양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2008년 10월인가요? 질의를 하는데 속기록이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답변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뭐 했겠죠.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했겠죠.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게 국정감사에 답변을 본 의원은 2년 전에 아주 짧게 뭐 이런 답변 얘기한 것도 기억을 다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입장이 다르죠. 그건 본인 관심사를 질문하신 거고 저는 국정감사 때 수백 개 질문을 준비해서 답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게 공공기여금 3천억을 책정했었던 그런 도시계획 변경 아니었습니다. 1, 2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도 아니고요. 3천억 상당의 공공회수계획이 있었던 사업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의원님,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제가 그 사업을 특별히 챙겼고 관심을 가졌고 뭘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챙겼고 그러니까 넘겨주지 말라니까요. 챙겼고 뭐 이거 하고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요. 이 나중에 부지 도시계획 시설의 최종 결정 사항은 오 시장님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서울시보를 통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서초구청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 서울시장님에게 교통국장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보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 날짜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데도 기록이 불구하고 있겠죠.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자, 의원님, 누가 믿습니까? 저한테도 좀 말씀드릴 시간을 잠깐이라도 오케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뭐 이상득 전 의원님, 국회 부의장님, 박영준 차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은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제 임기 중에 인허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걸 1년에 이걸 들여다보면 네. 마치 그 부정이나 이런 고리에 제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유도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서울시의 이 개선 라인에 있었던 부시장, 교통국장 줄줄이 다 처벌을 받았어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처벌이 아니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만 묻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억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되고 부정 처리한 것이 불법이 발견이 됐었다면 제가 기억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다 수사를 받았대요. 그분들이.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잘못한 건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해서 돈을 받고 처벌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 일로 처벌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 처벌받은 것만 기억을 서울시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아니 10년이 넘어 지난 일인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 게 이상하지. 본 의원은요 11년 전에 오 시장님이 단상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건 조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 주장 충분히 알겠고 제 주장도 알겠죠. 본 의원이 보기에 오 시장님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는 참 저 때도 토론 때도 나중엔 기억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본인 재임 기간에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런 생각 정말 합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 해괴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괴하다니요. 사람이 기억력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를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표현상의 문제지 그게.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일선에서는 그야말로 사투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그리고 위중증 환자 비율, 사망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엄청난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숨통이 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도 진심을 다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 방역 제한, 손쉽게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 도입.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모두 시민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 진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정책이 시도를 해봤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빠르게 유연하게 정책을 수정하고 방침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더 큰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옳고 또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데 함께 노력하고 사질 없이 백신 접종을 늘리는데 본 의원과 서울시의회도 힘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SH공사 사장 임명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누군가 인사를 추천한다고 좀 덥석덥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각 부서와 정무 라인에서 자체 인사 검증 체계를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무직이나 그리고 임기를 같이 하는 이런 인사 권한이 지금처럼 무슨 형식적인 인사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 시장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래서 지금 서민주거 공급을 위한 힘 있는 정책 집행이 사실상 큰 차질을 빚고 있어요. 시장님의 각종 정책과 인사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하고 싸우시느라고 협의하실 시간 없습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거 자꾸 언론에서 제목을 뭐 박원순 지원이라고 오케이, 붙이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간부들께 당부드리며 오늘의 본의원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대면 보고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요.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은 사전에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